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건축법 분야하고, 그리고 주택법의 앞에 분야를 좀 공부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잠깐 정리하고 수업에 들어갈게요. 자, 면적과 높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면적, 높이 그런데, 자, 1번 문장 한번 봐보세요. 자, 피난이라든가, 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일상생활. 자,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뭐 조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경사로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한 시설은 건축 면적이나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저 말 뜻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이것은 제외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 이건 뭐 피난 시설에 들어가니까, 아니면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니까, 아니면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착한 일에 들어가니까, 자,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또 이 문장이에요. 보통 기본 1m 후퇴한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건축 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튀어나오면 1m 빼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1m 후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 면적은요, 가장 끝털에 있는 지붕에서 내려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서 내려왔을 때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한옥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한옥은 2m 후퇴한다 그랬고, 사찰은 4m 후퇴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축사는 3m 후퇴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동차 충전소는 이 시대에 있는 거니까 2m 후퇴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서 제외를 시켰는가 봤더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탑이 나오면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로서 또 역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근거는 또 뭐였는가 봤더니요, 우리가 보통 노대가 있었죠. 노대는 1.5m를 빼고 계산을 한다 그랬죠. 공짜라 그랬잖아요. 1.5m. 자, 그리고 우리는 다락이 있었잖아. 다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1.5m 이하인 부분에 다락인 경우는 빠진다. 경사진 경우는 1.8m라고 그랬죠? 필로티 구조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와 관련된 것은 연면적 이야기인데요. 자, 연면적은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용적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지하층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 시 지하층이 빠지는 거지, 연면적 자체는 지하층이 포함된다는 사실 기억 꼭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상층 주차장, 피난, 그 다음에 대피공간 빠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층수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 층수가 구분이 안 되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층수를 구분하지 못하면 4m마다 하나의 층을 보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높이가 다른 경우 있죠. 층수가 다른 경우, 이럴 때는 가장 많은 층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조권 확보 지역이라 그랬는데, 일조권 확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햇볕을 보는 거고, 햇볕을 보려면 무슨 지역이어야 되느냐? 주거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해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인가 봤더니요, 우리가 동과 동 사이에 거리 문제점이 있었고, 그 동과 동 사이의 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에서는 일단 비싼 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상업지역이었고, 그 상업지역 중에서도 전용과 일반 상업지역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빠졌고요. 또 하나 문제는 너무 작은 층수, 2층 이하 높이로 한다면 8m 이하인 부분도
동과 동 사이 거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섯 번째는 건축 협정입니다. 자, 이것은 건축물끼리 같이 협정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끼리 같이 협정을 할 때는 바로 협의를 진행할 때는 체결 시에는 전원의 체결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폐지를 할 때는 과반수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문제는 결합건축이죠. 자, 결합건축은 빌려주는 거고, 빌려주는 것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고, 그리고 폐지할 때도 전원 폐지가 된다는 사실. 이거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특별 건축구역이 나왔는데, 특별 건축구역은 희한한 건축물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희한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희한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 같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근데 그런 건물은 일반적인 곳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 관광지 같은 곳에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국가 행사를 위해서 만들 때는 장관이 지정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역적 행사를 위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더라. 근데 지정을 한다는 소리는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은 지정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접개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나왔으니까 5년.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것은 1년에 2번 뺏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농지법에서 나오고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건축법은 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뺏는 거니까 한 번 뺏으면 안 돼. 2번 뺏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부자들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단계로 나눠놨더라. 어떻게 구성했냐? 허, 용, 건, 신 이렇게 해서 4단계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고, 허에서 무허가죠? 100%. 그 다음에 용적률 초과는 90%, 건폐율 초과는 80%, 무신고는 70%로 받아낸다라고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50% 범위 내에서 100%, 90%, 80%, 70% 이렇게 구성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 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즉시 중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분쟁이죠. 자, 분쟁이 생기면은 분쟁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분쟁 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토교통부에다 둡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결국은 분쟁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때 분쟁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권자, 신고, 수리권자, 그리고 지도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법의 정리다, 아니, 건축법이죠. 여기까지가 건축법의 정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주택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에서 처음에 공부했던 것은 바로 용어정리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어정리에서 출제되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주택이란 건축물의 전부입니다. 자, 전부라는 말 뜻은요, 바로 여기는 단독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부입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건축법과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주택법은 30개 이상이다 보니까 공간은 단독주택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기숙사가 준주택으로 가는 바람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빠진다, 주택에서. 자, 그러면서 부속토지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는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개의 집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 방법은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죠. 사전에 하는 것은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승인, 사후에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허가나 신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둘 다 공통점은 구분 소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는 한 개의 집을 몇 개로 나눌 것이냐 문제인데 기존을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나눠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해야 되는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빼고 나머지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국민주택만 알면 나머지는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국민주택은 국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 것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자,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게 주거 전용 면적이고 주거 전용 면적은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건축법에서 면적을 기준할 때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면적을 기준하는 주거 전용 면적은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더라. 자, 준주택이 관련되어 있는데 준주택은 오, 기, 다, 노주택입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을 가지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주택 이렇게 마무리를 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외우더라도 잘못 외우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오기다 노주택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여기는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로 만들면 되는 건데요. 근데 소형은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이 곧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은 여기는 5층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파트라고 부르진 않는다. 근데 소형은 건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하나에 최대 299세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형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5층 이상인 아파트도 나올 수 있는 거고 4층 이하인 연립과 다세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소형과 단지형 다세대 연립은 절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형에서는 예외가 나온다 했죠. 소형은 건물 하나인데 이 건물 한 개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인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펜트하우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서는요, 이 건물 하나에 원래는 60제곱미터 이하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60제곱미터가 초과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이 섞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섞이느냐? 준주거지역과 상업이 혼합된 준주거지역과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섞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억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은 1번부터 9번,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정리된 순간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겠죠? 그 알파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근차근 하면서 이 내용만 보면은 여기서 바로 이것도 떠올라야 되고 이것도 떠올라야 되고 이것도 떠올라야 된다. 한 개의 문장이 하나가 더 알파가 되고 두 개가 알파 되고 세 개가 알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알파가 많이 될수록 이제는 공부가 돼가고 있는 거고, 만약 내가 두 개까지는 기억하는데 세 개째부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빨리 패스하고 넘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9번에 눈에 보이는 이것은 절대 잊혀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급 문제, 중급 문제, 이런 문제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절대 놓치면 큰일 나버린다는 거. 자, 그래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인데 부대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복리는 편리한 시설입니다. 그럼 필요한 시설이 뭔지 편리한 시설이 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그건 책으로 보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놓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용어 정리에서는 9가지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쭉 읽어본 다음에 이거 책에서 이거 찾아서 확인하면 되겠네. 그럼 부대가 뭔지, 복리가 뭔지, 간선이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여기에 말 안 한 건 그건 일단 빼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죠? 다 읽어난 소리가 아니라고. 그죠? 제 책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억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2차 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 책을 갖다가 달달달 해야지. 하지만 1, 2차 하신 분은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일단 하라는 것만 중심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기간과 간선의 차이점이 간선이니까 뭐가 나온다? 연결이 나오더라. 그런 식으로 공부를 나가라는 겁니다. 자, 주택단지 구분을 했는데요. 자, 주택단지를 구분한 이유는요, 건너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형태가 8 또 20일 이상. 그래서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구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돼야 된다. 하나의 공구가 되면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 그럼 분할을 하려면, 두 개로 만들려면 하나 300세대 이상, 하나 300세대 이상이니까 모두도 6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분할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를 갖다가 공부를 했었을 건데요. 주택 건설 사업 주체는 일단 중요한 것은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은 왜 하느냐? 믿을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국가 똘마니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거 민간 사업자일 건데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하냐 봤더니요. 연간입니다. 1년간 20개 이상. 1년 동안 20개 이상을 만드는 사람. 그러면 이 1년 동안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합쳐서 봤더니 대한민국 어떤 지역에다가 뭐 5개, 6개, 5개 이렇게 만들더라도 합쳐서 봤더니 20개가 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설사업자로. 그러면 등록은 자본금 등록하고 3억, 개인은 6억, 기술자는 1명, 그리고 사무실 이런 거 등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짓 대여는 필요적 등록 말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사람하고 대여한 사람은 등록, 취소, 아니 말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용자하고 그 외 주택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고용자는 필요적 공동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외 주택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임의적 공동사업이 되는데요. 그때 주택조합 중에서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나오는 거고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대수선과 증축 협대가 주축으로 이루기 때문에 대수선은 건설행위가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올 수가 없고 증축만 나온다고 해서 리모델링 조합은 세대수를 증가한 경우에만 공동사업을 시행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주택조합 우리가 지금 사업자에서 세 가지를 공부했었죠. 공동사업 주체,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근데 토지 소유자랑 고용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뭐만 공부하면 되냐? 주택조합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때 이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집주인 모임이고 나머지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인 경우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한 채 갖고 있으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을 짓겠다는 직장주택조합은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죠? 이들은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의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직장인 경우에는 80% 이상의 권한 플러스 15% 이상의 소유권까지 확보를 해서 9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에서는요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이상 플러스 동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만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동에서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으면 돼요. 자, 이 소리는 리모델링은 동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격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설립 인가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변경 인가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결격사유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는 없지만 조합원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조합 모집은
5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해서 예정세대수 50%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택법은 30개 이상 만들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때 30개, 최소 30개인데, 그렇다면 50%의 조합원은 15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놓는 것이 모대도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럼 30세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20명 이상을 모집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요, 일단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 그랬죠. 근데 충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발기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원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돼. 그런데 발기인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를 받은 후에 충원을 합니다. 그때 충원을 할 수는 없는데 사자는 그냥 충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자격이 박탈된 상태, 그러면 무자격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격 상실 문제는 일단 무조건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탈퇴나 변경에 의해 가지고 하는 문제는 세대수에 대해서 50% 미만 시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인가를 받았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했죠? 그럼 인가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건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신청을 했는데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해주더라. 그것은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 3년이 되는 날까지 승인을 안 해줄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주택 상환사채 문제가 있는데요. 주택 상환사채는 사채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안 붙었습니다. 그럼 도시가 안 붙으면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는데 사채니까 행정청은 발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정청 중에서 각각 대표가 발행하는데, 똘마니 대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인 대표로서는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면 되는데, 누구는 믿을 수 없다. 민간인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 발행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바로 누군가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도시가 안 붙으면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은요, 남한테 넘길 때 명의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명의는 주소와 성명인데요. 사채는 종이에다는, 채권 자체에다는 성명만 기재하죠. 그래서 성명만 기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법에서 나올 때 미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친다 그러면 일단 X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만 기억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모르는 건 다 미치면 X야. 그러면 미친 게 몇 가지가 있겠지? 그것은 그냥 예외 한 가지 기억을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상환기간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숫자 4라는 형태를 놓고 위로 올라가면 돈 문제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기간 문제잖아. 기간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돈이 나오면 5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채는 어디다 쓰면 되느냐? 집을, 이 땅, 우리 땅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다가 집을 지을 때 내가 우선 공급받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살 비용, 그리고 건축을 할 비용, 이걸 택지비나 건축비 형태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니다? 조합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니까 조합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사실. 그거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도 상환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여기 안 살겠다. 전원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국내, 국외. 근데 국외는 항상 2년 이상 체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된 곳으로 또 전원이 이전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주택 상환 사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틀린 거 고치기죠. 우리가 이제 이 건축물의 외벽, 내부설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나오는데, 자, 이 면적이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서 면적은 내부선입니까? 중심선입니까? 중심선이라고. 내부선은 주택법 주거 전용 면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대가 나왔어, 노대. 베란다, 발코니 문제. 베란다나 발코니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빼고 계산을 해라 그랬어. 1.5m. 그래서 1.5m를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난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난간은 1.2m입니다. 노대는 1.5m입니다. 자, 53번 문제는 연면적이 나오는데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다 했습니까? 제외한다 했습니까? 포함한다 그랬죠. 근데 용적률이 나오면 제외한다 그랬지. 근데 그 용적률이란 말이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안 나왔으니까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자, 54번입니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대요. 층수가 다르면 평균을 내는 겁니까? 가장 많은 층으로 간다 했습니까? 가장 많은 층으로 간다 그랬죠? 자, 55번 문제입니다.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 협정이 나왔네요. 자, 건축 협정이 나오면 이때는 체결은 전원이 하지만 폐지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과반수. 그렇죠? 폐지는 과반수. 근데 만약 여기가 결합 건축이 나왔다. 그러면은 폐지도 전원. 같이 꼭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주택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 준주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준주택이라는 말인데, 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형태인데,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이 되는 겁니다. 노유자 시설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노가 아니라 노 주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교하시면 되겠고. (57번) 문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여기는 공통점이 구분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는 구분하지만 등기는 하나다. 자, 58번은 고용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용자가 공동 사업 주체로 간주가 되려면은 우리가 여기도 간주된다 그랬지, 우리 공법에서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X입니다. 추정은 절대 우리 공법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 민법에는 추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공법은 추정이 안 나온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는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었죠? 시행하여야 한다. 자, 59번 문제 잘 보세요. 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어떤지 문장이 여기까지 딱 맞으면 가로가 나는 문장이 보이잖아? 가로는 먼저 읽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읽어. 왜? 가로를 읽는 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주어보고 결론 본 다음에 답이 안 나왔다. 맞는 문장 같다. 그러면 이제 가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모두 다 인간 맞는 건 아니거든. 그죠? 왜? 국민주택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그럼 이것 빼고는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링이든
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전체 3분의 2 동 과반수 아니면 동만 할 때는 동 3분의 2 인가 기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가는 건물이 있으면 항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 60번 문제는 주택 상환 사채가 나오는 거고요. 사채와 관련돼서 기간이 나오면은 이때는 돈 문제는 위로 올라가지만 기본 문제는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기간은 3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